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싱글 대디입니다. 독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껴서 요즘 과거를 많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고등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문제아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중학생 때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반 애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니었고 다른 남자 고등학교의 학생주임 선생님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줄곧 듣던 말이 절대로 친구들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랑 같이 놀던 친구가 같은 반 친구를 교실에서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말을 무시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친구랑 싸웠습니다. 그 친구를 말렸는데 그게 또 자존심이 상했는지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욕먹고 사는 성격은 아니라 같이 싸우다가 치고받고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네들 하는 행동을 말리고 제가 안 입고 왔던 제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저를 대놓고 왕따시켰습니다. 그저 같이 안 노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정말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맞았고 다 같이 몰려와서 때린 적도 있었고 변기물도 맞아보고 의자로도 맞아보고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귀가를 했고 아버지는 저보다 늦게 퇴근을 하셔서 이런 저의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라 어머니께서는 거의 할머니 댁에서 지내셔서 잘 보지도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흙탕물에서 뒹군 것 마냥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니시는 학교의 개교 기념일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제 상태를 보고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제이가 무슨 일이냐? 누가 그랬어? 당장 가자 학교에. 아니에요 아빠.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냥 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진짜로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제 교복 상의를 들추셨습니다. 여기저기 멍투성이인 저를 보고 적잖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 아빠랑 가자. 이것들이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 아니야. 그런 녀석들은 크게 혼나봐야 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같이 가자. 아니에요. 아빠 제발요. 응?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건 학교에 알리고 그런 애들은 선생님께. 아니요. 그냥 그러기 싫어요. 그냥 저 그만하고 싶어요, 아빠.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랑 키도 비슷한 17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우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게 엄청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대한 대답을 아버지는 한동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왕따 생활을 거의 반년을 겪었거든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절대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아셨는지 그날 저녁에는 저한테 오셔서 일단 내일은 학교 가지 말고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이틀 빠지고 주말까지 아버지가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차라리 전학을 가지 그러냐고 하셨지만 저를 괴롭히던 게 저희 학교 애들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어머니는 할머니 간병하느라 저한테 소홀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우셨습니다. 요즘은 각자의 진로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성의 차이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문제 있는 애들만 하던 게 자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아빠가 선생님인데 아들은 왜 그러냐? 무슨 사고를 친 거냐?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저와 부모님 모두 지겹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딱히 공부를 잘하진 않아서 대학에 갈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던지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7살의 나이에 저는 사회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일이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른 오후까지 일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생 형, 누나들이나 제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재밌었습니다. 끝나고 같이 게임방 가기도 하고 카페도 다니면서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제 인생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2살 많은 19살이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예뻐서 매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 누나는 학교에 다녀서 주말에만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말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특히 바빠서 그 누나랑 사적인 대화는 못 해봤고 일하면서도 몇 마디 해본 게 다였는데 그냥 예뻐서 좋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이었고 그 누나는 저보다 3시간 늦게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초과 근무를 하고 그 누나랑 같이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가 먼저 옷 갈아입고 나오고 제가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누나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스파게티 먹어봤어? 네. 아니요. 뭐야 그게. 나 배고픈데 같이 먹으러 갈래? 네. 갈래요. 가요. 그날 아마 스파게티를 콧구멍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나랑 단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다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누나는 적극적으로 저한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누나가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다 했죠. 그렇게 한 3달 정도를 그야말로 썸을 탔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네? 고백이요? 무슨 고백이요? 왜 사귀자고 안 하냐고. 하면 받아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저랑 사귈. 아니. 다시. 혜수야, 나랑 사귈래? 그래.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패스트푸드점 알바생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저희의 사랑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말 너무 뜨거웠죠. 누나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데이트를 하려고 주말에 누나를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하나 따기엔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너, 나 사랑해?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 임신했어. 뭐라 바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누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 맞지만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비극으로 다가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행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책임감이 막중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죠. 저는 누나와 그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한테 정말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생 주임 선생님이라 정말 무서우신데 저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한숨만 쉬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 퇴근하는데 누나 어머니가 찾아와서 또 맞았습니다. 막 때리셨다기보다는 우시면서 어떡할 거냐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제가 부모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누나는 꿈도 많고 빛나던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생기며 모든 걸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누나는 잘 키워보자며 오히려 제게 힘을 줬습니다. 누나는 임신 중기부터 일을 그만두었고 제가 가정이 되었는데 나이도 어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저는 아버지 지인분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둘이 생활하는 데에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제가 19살이 되고 누나가 21살이 되는 동시에 저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반반씩 섞어 놓은 예쁜 딸이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것처럼 너무 소중했죠. 하지만 육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 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바뀐 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온 건지 아내는 많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뻐 보이지 않다는 말도 했었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와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내를 위해 반찬도 만들고 새벽에 아기가 깨면 일어나서 분유도 먹였죠. 주말에도 아내와 아기만을 위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이 삶이 너무 싫다.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를 두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퇴근 후 집에 오면 제 딸은 엄마가 아닌 할머니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요. 엄마, 또 해요? 이번엔 뭐래요? 무슨 모임이래요,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밥만 먹고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나 봐. 또 12시 넘어서 술에 취해 들어오겠죠. 제이가 너무 그러지 마. 원래 애 낳고 나면 힘든 거야.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체질도 바뀌고 호르몬도 이상하고 그래. 엄마, 지금 현경이가 둘이에요. 그 사람 아기 낳은 지 1년이 지났다고요. 그 사람은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제 아이가 태어난 후로 저희 어머니는 일까지 그만두시고 아기 보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친정이 가까웠지만 장모님은 자신은 아기 키우는 체질이 아니라며 그런 거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눈앞에서 애가 토를 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물티슈 한 장 안 꺼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육아를 열심히 하지 않고 밖에서 술을 먹고 다녀도 그럴 수 있다고 하신 분이었죠. 아내의 일탈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일 중 2, 3일은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주말엔 그 숙취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이랑 산책이라도 가자고 하면 질색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말마다 아이랑 둘이 놀러 다녔습니다. 혼자 유모차 끌고 마트도 다녀오고 공원에 가서 걷는 연습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처음엔 둘이 다니는 게 어려웠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아내가 없어도 될 만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책임감, 엄마로서의 책임감, 그 어떤 것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잘못했다고 한 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운함, 화남, 슬픔,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제가 그 말을 하기만을 기다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 돋을 정도로 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싱글 데디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살던 집은 정리했습니다. 다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맞아 죽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간 며느리가 손녀에게 소홀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미 저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실망도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네 녀석이 그렇지 뭐 라는 게 읽혀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 뒤엔 항상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교육자 아버지요. 어딜 가나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공부를 잘하겠구나. 성적은 얼마나 나오니? 원래 교육자 부모 밑에서는 교육자 자식이 나온다던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저 항상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19살에 아이 낳고 결국 이혼해서 부모한테 뒷바라지 시키며 기생하는 자식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고생 시킨 만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고 제가 사랑하는 제 딸에게도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악물고 모아보자 했죠. 모아서 뭘 할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처럼 했습니다. 돈을 모으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 모든 신경은 일과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작게는 먹는 것, 식기 도구, 씻는 것부터 해서 수십 개의 옷, 침구, 그리고 책상, 의자, 침대 등등 가구까지요. 정말 작정하고 사주려고 하면 끝도 없이 돈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지인분의 회사는 가구 브랜드였는데 저는 거기서 영업일을 했습니다.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백화점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거 관리하는 일이었죠. 영업을 하려면 제가 가구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심지어는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어도 다 아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종류, 쉐입, 목재, 조립 방법 등을 세세하게 외우고 타사의 것도 공부해서 비교해서 알려주고 했습니다. 그때는 MD 파트가 따로 없어서 영업 나간 사람들이 백화점 가구 위치 조정하고 행사장 꾸미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가구와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회사처럼 가구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작은 가구들과 함께 소품도 취급을 하고 있었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하는 회사였습니다.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곳이었는데 연봉을 많이 주더라고요. 더 트렌디한 느낌이 있기도 했고 많은 것을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에 이직을 했습니다. 24살에 대리 달고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게 되었죠.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좀 있습니다. 생긴 것도 투박하고요. 한마디로 아기자기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생겼는데 의외로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예쁜 소품들 찾아서 꾸미고 어울리는 색깔 찾고 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싶어서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착실히 모으고 이 돈으로 부모님이랑 딸아이랑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맨날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나 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저는 저희 가족에게 소홀해졌던 겁니다. 그때 아이가 9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자기의 생각도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나이였죠. 아이가 교내 미술대회에서 은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 대회를 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알려주시더군요. 현경아, 그림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 너무 잘했네. 뭘 잘해, 금상이 아닌데. 아니야, 은상도 너무 멋진 거지. 아빠 그림 보여줄 수 있어? 아이가 뚱한 표정으로 방에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가족 그림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보이는 그림만이 아이 양쪽에 서 있고 저는 안 보였습니다. 아빠가 없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현경아, 아빠는 왜 안 그렸어? 아빠는 맨날 없으니까. 맨날 바쁘잖아, 아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아서 안 그렸어. 아빠가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응, 우리 반 애들이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금상을 못 받은 거래. 가족 그림에 엄마랑 아빠가 없어서. 그래서 은상이래 내가. 그날 처음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일에 치여서 아이에게 그만큼 관심을 못 쏟았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저의 착각이었고 핑계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빵점짜리 아빠였더라고요. 그날부터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와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까 하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정년을 앞두고 교감 선생님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 주임까지 하셨고 무섭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우락부락한 거친 얼굴에 눈물을 가득 묻히시고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겁니다.
이름도 생소한 담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 우셨고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구나. 나는 대체 우리 가족에게 뭐였을까 생각하며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랑 시골 내려갈 거다. 시골이요? 언제요? 정년 채우고 갈 생각이야. 그럼 내후년이잖아요. 아예 가신다고요? 그래, 나랑 네 엄마 너 키울 만큼 키웠고 네 엄마 남은 인생 손주 뒷바라지 시키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수술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먹으면 지금보다야 낫겠지. 이 집 정리하고 시골에 조용히 둘이 내려가 살라니까 너도 현경이랑 살 궁리해놔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최대한 도울게요. 사실 그동안 부모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니께 떠넘겼던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현경이와 둘이 제대로 살아보자 하루하루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정년을 마치자마자 어머니와 시골로 떠나셨습니다. 저와 제 딸은 빌라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4학년이라 학교도 혼자 가고 학원도 혼자 갈 정도라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딸 가진 부모라면 아이가 몇 살이든 성인이라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일하다가도 몇 번씩 집에다가 전화해서 잘 있냐고 물어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고 문 잘 잠궜냐고 물어보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은 아이가 학원 끝나고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퇴근을 앞두고 있었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이가 받자마자 울더라고요. 아, 아빠. 현경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나 너무 아파, 아빠. 아빠. 바로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은 팀 직원한테 집으로 경찰 불러달라고 하고 퇴근 시간도 안 되었는데 냅다 달렸죠. 집에는 경찰 오고 구급차 오고 동네 사람들 모여있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가슴이 머리에서 뛰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서 본 딸의 얼굴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되세요? 네. 아이가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더라고요. 심하진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지혈하고 소독하고 약 발라줬습니다. 칼질이요? 네, 11살이면 아직 혼자 칼질하기엔 어려요. 아버님께서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온 것을 눈치챈 딸이 울먹이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현경아, 칼질하다가 다쳤어? 왜 그랬어, 위험하게.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밥? 주방 쪽을 보니 도마 위에 당근과 호박과 칼이 놓여져 있고 그 옆으로 후라이팬, 그릇, 달걀, 숟가락 등등이 꺼내져 있더라고요. 내가 아빠 달걀말이 해주려고. 아빠는 맨날 밤늦게 밥 먹으니까 내가 아빠랑 같이 먹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작은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구나. 너무 외롭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이달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그럴수록 더 버텨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무실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직원을 두고 일할 생각은 없었기에 사무실 같은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 직장, 전 직장, 백화점 직원분들, 지인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면서 실내 인테리어 필요한 사람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했기에 포트폴리오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홀로서기는 역시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어가니 슬슬 적자가 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파는 회사인지 가리지 않고 가서 MD들 만나서 매장 실내 인테리어 필요하지 않냐고 명함 돌리고 웨딩홀도 가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그냥 제가 명함 돌릴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갔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정신없이 그러고 다니는데 딸아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현경아, 아빠가 미안해. 너무 늦었지? 어쩌지. 아빠가 집에 가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 혼자 밥 먹어도 돼. 근데 집에 밥이 없어. 맞다. 그럼 일단 사거리에 김밥집 가서 먹어. 아빠가 나중에 계산할게. 응.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친구 부모님 가게 이전하시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걸 시작으로 거짓말처럼 여기저기서 간간히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행사 나가는데 인테리어 봐달라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백화점 입점되는 신규 업체 인테리어 한번 하고 나니까 계속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오랜만에 일찍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사거리 지나가다가 딱 김밥집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가 외상한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죠. 죄송한 마음에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애기 아빠 오랜만이네. 네, 좀 바빠서요. 저희 애가 여기서 몇 번 혼자 먹었죠? 죄송해요. 그게 지금 생각났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애가? 여기서요? 아닌데. 네? 우리 현경이 여기서 외상하지 않았어요? 아닌데, 그런 적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밤에 한 6시쯤에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있는데 뭘.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먹었나? 어디서 먹었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설마 안 먹었나? 설마 하는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왜 안 먹었는데? 그게 혼자 먹기 싫었어? 그럼 아빠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게 아니고 우리 돈이 없잖아. 뭐라고? 아빠 맨날 돈 없다고 한숨 쉬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밥 먹으면 돈을 더 쓰잖아. 그래서 밥을 안 먹었다고? 아빠가 우리 현경이 밥 사줄 돈이 없을까 봐?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아빠가 김밥집 가서 밥 먹으라고 할 때마다 혼자 집에서 과자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약금도 좀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어차피 일이 많아지면 일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 없고 직원 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물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웬만한 일들은 직원들한테 맡기고 틈틈이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아기 때처럼 주말엔 둘이 소풍도 갔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잘 웃는 아이였는지 잠시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에서의 위치, 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 저는 완벽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의 앞자리가 2번 바뀌었을 때 저는 중소기업을 이끄는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업체들과 계약도 하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며 회사를 많이 키웠죠. 제 딸은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어 미술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명치 쪽이 쑤시더라고요. 딸이 얼굴빛도 별로 안 좋아 보인다면서 나이 40이면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픈 거 검사도 하고 건강검진 예약도 할 겸 오랜만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더군요. 어머니처럼 담도암이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내 할 일 하면서 산다 싶었는데 이렇게나 명이 짧다니요. 그러다가 화도 났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이런 병을 주다니 하늘도 무심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엔 체념하게 되더랍니다.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한 뒤로 그다지 삶에 대한 기대도 욕심도 없게 되었죠. 그런데 딸 우는 모습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애인데 이제 나까지 떠나면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맨날 바쁜 아빠라서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면
얼마나 더 미안해해야 하나 싶었고요.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다가 이젠 아빠까지 없는 애소리 듣겠다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댁에서 무시하면 어쩌나, 부모 없이 결혼식은 어찌하려나 싶더라고요. 제가 갈 땐 가더라도 아이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웨딩홀 한 타임 계약했습니다.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그러고 딸아이 데리고 청담동 가서 비싼 드레스 대여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해줬습니다. 딸아이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웨딩홀 도착해서야 눈치를 채더군요. 아빠, 나 죽으면 애비 없이 신부 입장해야 하잖아. 보기 싫게. 요즘엔 신랑이랑 같이 입장하거든. 그래도 혼주석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됐어, 아빠. 나 안 해. 현경아, 내가 아무래도 너 결혼할 때까지는 못 살 것 같다. 안 한다고. 아니, 아빠 위해서 해줘. 딸 결혼식 입장은 해줘야지. 꼭 영상으로 남겨두고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그렇게 많이 남겨두고 진짜 결혼식 때 틀어줘. 사람들이 아, 저 여자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알 수 있게 꼭 틀어줘. 시댁에서 부모 없는 애라고 나쁜 소리 하지 않게 이렇게 든든한 아빠가 지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게 꼭 틀어. 꼭 틀어줘. 아빠가 왜 없어? 아빠가 왜? 왜? 아유, 이게 얼마짜리 화장인데 울고 그래, 우리 딸. 버진로드에 발을 올린 지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딸과 신부 입장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태어나 처음 화장도 하고 일부러 더 당당하고 더 밝게 웃으면서 걸었습니다. 제 영상이 딸아이의 결혼식장에 틀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걸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주게 될 누군가를 상상하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못난 아빠로서 딸아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던 딸은 대학교를 자퇴하고 저희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쿨하게 자퇴하더라고요. 저를 닮았나 봅니다.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점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지만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식단 조절하며 아주 조금씩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절대 그 영상을 쓰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랑 입장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딸아이가 기대를 하게 될까봐 혼자 삼키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기도도 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딸아이 남편감이라도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매일 잠들기 전에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다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한 매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딸을 위해서요. 제 삶이 하루라도 더 지속될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